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쟁점 토론의 이강윤입니다. 작년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터졌을 때 음성 녹음 파일 하나가 공개됐었습니다. 아마 기억들 하실 겁니다. 당시 이완구 총리가 기자들에게 니들도 당해보라는 식으로 말한 것이 기자에 의해서 그대로 전해졌었죠. 그 일부입니다. 김영란법에 기자들이 지금 초비상이거든. 안 되겠어. 통과시켜야지. 진짜로 말이야. 내가 맡고 있는 거 알고 있잖아. 당해봐. 이것들 웃기는 놈들 아니야 이거. 지들 아마 검경에 불려다니면 막 소리 지를 거야. 조금 낯뜨거운 대목도 있죠. 최악의 국회라는 현 19대 국회지만 그래도 이 법 하나는 잘 만들었다는 게 대체적 평가인데 이름하여 김영란법. 그런데 분당과 삿대질로 날이 지고 밤이 새는 대한민국에는 오로지 정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 시기에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무엇이, 왜 문제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자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건국대 로스쿨 한상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 법에 대해서 사립학교 교원을 대리해 위헌 확인 헌법 소원을 냈죠. 김재식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주요 시국 현안에 대해서 컬럼과 방송, 아주 말과 글이 유리하다고 소문이 자자한 분입니다. 물론 법률가로서도 탁월한 명성 듣고 있고요. 최강욱 변호사님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바로 여쭙겠습니다. 우선 김 변호사님 그리고 네. 최 변호사님 두 분께 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대 국회에서 그나마 건질 좀 대표적인 좋은 입법이다 이런 평도 있었던 김영란법. 긴 시간 논란 끝에 작년 3월 국회를 통과했는데 그닥 오랜 시간 지나지 않아서 바로 헌법 소원이 청구될 만큼 논란은 여전합니다. 헌법 소원 대리인이시기도 하니까 우선 김 변호사께서 주요 쟁점이 어떤 건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생각보다 쟁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차분히 들을게요. 그럼 저 혼자 계속 말을 하게 돼서 네.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그 사학 측을 대리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네. 또 대한변협 측에서는 언론 측을 대리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네. 왜 법 적용 대상에 굳이 여러 민간 영역이 있는데 언론과 또 교육 이 두 가지 영역만 들어갔는가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네. 그리고 이 법에 여러 가지 그 위헌적인 요소들이 있다고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예컨대 죄형 법정주의 위반, 이 법의 성격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법은 형사특별법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형법에 보면 뇌물죄가 있고 배임수재죄, 또 배임증죄죄, 증례죄 이런 법들이 있는데 이 법들의 특별법인 성격의 형사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을 지킨 그런 형사법인가, 명확성의 원칙,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담보하고 있는 법인가 이런 중요한 쟁점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였을 때 공직자인 그 예를 들어 남편이 공직자라고 하면 남편이 배우자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냐면 또 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런 그 배우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게 하는 이 법률이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또 이런 걸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또 불고지죄 우리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나 또 뭐 형법상의 뭐 범인은닉죄 뭐 이런 것들과 균형을 맞지 않게 네. 가중해서 처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쟁점인데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굵직한 것만 골라도 한 두세 개쯤으로 그렇습니다. 나뉘는데 우선 언론인과 교원이라는 특수한 두 직역 종사자들만 왜 규정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게 하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이따가 또 얘기는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이 법을 최초로 제안하신 분이 김영란 전 대법관이시고 당연히 법리와 법률에 밝으신 분일 거고 지금 우리 김 변호사가 대표해서 대리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 당연히 그 최초의 제안자이신 김영란 전 대법관께서도 이런 건 다 알고 계셨겠죠 물론. 애초에 김영란 대법관이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제안할 당시의 법률에는 네. 이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뭐 임직원들은 빠져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규제를 하는 법률이었고 이제 김 변호사님 말씀에 보충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공무원이나 공직자 신분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왜 포함하느냐 이것이 이제 쟁점이기 때문에 그것만 왜 들어가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공직자들이 원래 이제 기본으로 다 포함되고 추가로 공익성이 강하다고 봐서 언론인하고 이제 사립학교 임직원들 더 추가시킨 거죠. 국회에서. 이제 그래서 김영란 전 위원장께서도 본래 법에 이제 본인이 생각했던 방향과 취지와는 약간 좀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죠. 자, 그 공직자라는 표현이 원래 그 원안에 있었던 표현입니다. 방금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은 공직자를 규율해서 그 공무수행의 그 청렴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었는데 갑자기 교육과 언론이 들어가면서 공직자 등이라는 개념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 법률가들은 그 등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공직자와 유사한 그 어떤 것을 그걸 상정하면서 보통 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언론인이나 교육자들을 공직자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마 혹시 그런데 공직자라고 이름 전제를 하고 물론 공공성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을 수 있습니다만은 공직자 등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공직자임을 전제로 하는 여러 가지 규율들이 교육과 언론에도 그대로 투하가 된 것이죠. 그것이 저희들 교육이나 언론 측에서 보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직사회를 규율하는 그 법리는 감시와 규제, 뭐 신고와 뭐 포상금, 뭐 징계 이런 게 가능할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고 또 국민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한계적인 상황도 수인하고 감내해야 되는 그런 그 입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간의 영역, 그것도 부패했는지가 이게 정확하게 검증이 안 되는 영역이거든요. 교육과 언론이라는 그런 영역은. 뭐 건설과 뭐 의료, 리베이트, 금융 이런 영역들과 비교했을 때 과연 우리 사회에서 교육과 언론이 가장 먼저 공직자 등의 포섭이 되어서 포섭. 그러니까 포함이 되어서 공직 사회를 규율하는 이런 법을 이렇게 투하할 수가 있는가? 이제 이런 의문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럼 차제에 공직자와 공공성 또는 여러 뭐 2만 개 이상의 직업이 있다고 하지만 그 수많은 직역과 직군 중에서 특별히 공동체 전체의 건강함, 물론 이게 추상적인 용어라 법률가들 싫어하시겠지만 그런 걸 위해서 특별히 도덕성이나 규율 또는 뭐 이런 것들이 강조될 직역으로 우리가 언론이나 의료 또는 뭐 법률가들도 좀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아무튼 수행하는 직무의 공공성이 특별히 두드러지는 이런 쪽 우선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은 우리가 위헌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은 공무원이 아닌 신분인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원들에게 공무원에게 가해지는 똑같은 제한을 지금 하고 있다. 이게 말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형사특별법으로.
근데 그 네. 부분은 조금 다른 이야기도 할 수가 있는데요. 공직자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예. 공직과 민간 부분이 구분이 되지만은 네. 어떤 사회 전체의 그 운영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회 그 제도의 작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 영향을 미치는 뭐 그런 의미에서의 공공성의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사실 공직자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듯이 법률가라든지 의사라든지 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죠. 예. 뭐 언론도 당연히 거기에 포함되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그 인류의 그 발전사를 보면은 공공 부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들은 공직으로 묶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전문직으로 묶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프로페셔널의 영역으로 묶었거든요. 그래서 19세기 말에 전문직 프로젝트가 일어나면서 상당히 많은 공공 영역들을 그 전문 직종으로 묶어가지고 자기 내부 규율의 그 틀 속으로 포섭을 시켰습니다. 이 전문직 하면은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본질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격 제한. 일정한 자격을 제한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내부적인 윤리 제한을 합니다. 바로 이제 그런 틀 속에서 본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의 경우에 변호사 자격을 제한하고 그리고 이제 변호사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변호사법과 변호사 내부 규정에 의해서 윤리 통제를 하거든요. 예. 잘못한 사람은 징계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의사들은 또 의사들 나름대로 단체를 만들고 의료법을 통해서 그 이제 처벌을 하거나 자율과 자정 기능을 그렇죠. 일정 부분 주고 네.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전문직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던 과정에서 공공성이 아직 입증되지 않았던 부분이 언론 영역이었습니다. 아, 예. 이 언론 영역은 20세기 들어와서 네. 이제 소위 말해서 제4부로서의 지위까지 가지게 되거든요. 예. 우리 헌법에서도 언론은 일정한 하나의 제도 보장의 수준에서 아주 각별한 보호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기관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직에 상응하는 그런 내부 규율 체제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네.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언론은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면서도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는 규율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규율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잘못된 거죠. 변호사들이나 의사들이나 또는 다른 전문직들은 각자 내부적인 규율 체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자격 박탈이라든지 하는 통제 장치도 다 가지고 있고요. 다만 유일하게 똑같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직종 중에서도 유일하게 언론에 관련해서만은 알겠습니다. 아직도 어떤 통제 장치가 없는 거죠. 그건 좀 직업의 역사가 짧다 뭐 이렇게도 그렇죠. 접근이 가능할 것 같은데 사립학교 교원은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공립학교 교원 즉 국가교육공무원과 거의 차이가 없지 않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임금도 국가 나라 돈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상당 보면 부분이요. 예. 사실 그 부분은요. 네. 사립학교에 교원이 들어가는 것은 저는 법체계상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교원은 공립학교 또는 국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그 지에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네. 노조 구성도 하지 못하고 그 어떤 정치적인 발언도 하지 못하고 또 그 이제 뭐 연금 체계도 거의 비슷하고요. 예. 어쨌든 뭐 그 이제 그게 뭐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다 똑같은 그런 제도죠. 예. 뭐 심지어 뭐 그런 게 있죠. 이제 저는 이제 사립대학 교수입니다만은 국립대 사립학교 교원이시네요. 예. 국립대 교수하고 유일한 차이점은 네. 관공서 들어갈 때 저는 신분증을 방문증으로 바꿔야 되지만 국립대 교수는 공문증 내고 그대로 들어가는 그 차이점 뿐이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사립학교 교원은 어떻게 보면은 법 체계상 이 체계 정당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오히려 김 좀 변호사님이 더 거시적인 맥락에서 국립대학 이렇게 교원 자체를 네. 넣느냐 공무원과 빼느냐 이 다르게 문제지. 지급해야 되는 그게 있는 알겠습니다. 거지. 네. 교원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지 사립학교냐 그렇죠. 공립학교는 네. 큰 문제는 아닌 것 네. 같다는 말씀이시고 김 변호사님 잠깐 말씀하시고 네. 최 변호사님 견해 듣겠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예. 사실은 이 교원이 들어가고 언론이 들어가게 된 그 논리가 굉장히 심플합니다. 뭐냐면 교원이 들어가게 된 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립대학에 계신 분들이나 공립학교에 계신 분들은 신분이 공무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일이 별로 차이가 없는데 왜 사립학교 교원은 들어가지 않느냐라는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KBS나 EBS 같은 그 국가나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방송 역시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데 예. 그러면 똑같은 일을 하는 언론사, KBS, MBC나 SBS, 네네. 또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 같은 민간 언론도 당연히 신문사 들어가야 되는 기사들도 거 아니냐. 마찬가지고. 이게 방금 말씀하신 그 체계상 네. 어쩔 수 없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이거든요. 예. 근데 한편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언론을 뭐 대리하는 건 아니지만 언론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언론의 자유. 또 언론이 우리 그 역사에서 그 일으켰던 어떤 그 지위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존중돼야 될 필요가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예. 그리고 교원의 경우는 이게 이제 국립학교냐 사립학교냐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교원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좀 정확히 봐가지고 여기에 이 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다뤘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형식 논리적으로 이거 들어가니까 이거 들어가고 이거 들어가니까 이거 안 들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식으로 들어갔던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어떤 그 비리가 있고 뭐 시정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별도로 법을 만들면 됩니다. 지금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게 교원과 관련해서는 촌지거든요. 네. 그럼 촌지를 근절하지 않은 법을 만들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금품 수수 금지라고 해서 1회 뭐 100만 원, 또 한 사람으로부터 연간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은 대가 관계 여부와 불문으로 무조건 형사 처벌을 합니다. 예. 그럼 100만 원 이하나 300만 원 이하를 받게 되면은 형사 처벌이 안 되느냐? 형사 처벌은 안 됩니다만 받는 금액의 2배 내지 5배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일반적인 법 조항으로 이 민간 영역을 과도하게 규제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언론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그 영역만 도려내서 별도의 법을 만들 수도 있고 또 교육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만 도려내서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괜찮으시다면 최 변호사님 발언 중에 제가 짧은 거 하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먼저. 방금 과도하게 금지하고 있다, 제한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예. 과도의 기준은 누가 정하고 어디부터 과도한 겁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형사특별법인 이상은 네. 수범자, 그러니까 그 법을 따라야 하는 저희 국민들이 무엇이 범죄인가를 예측할 수 있고 그래야만 그 법을 따라서 그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아마 이 법을 좀 읽어보시면 사실 그런 느낌이 드실 텐데 뭐 예를 들어서 학교를 예를 들자면은 뭐 보조금 등의 뭐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각급 학교의 입학 뭐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 조작하는 행위 이게 부정청탁입니다. 네. 바로 형사처벌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각급 학교 입학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의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뭐 그 학교의 규칙이나 정관은 들어가는지 뭐 법률은 물론 당연히 들어가겠지만은 각급 그 하위 규정들이 다 들어가는 것인지 국민들이 그 법령을 어떻게 다 압니까? 제가 여쭤본 교원은 질문에 알 수 있어야죠.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수범자는 그 법률을 알고 있거든요. 네. 그 학교 규칙 같은 거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수범자가 교원뿐만이 아니라 학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또 큰 문제입니다. 그런가요?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저는 과도함의 기준이 좀 궁금했는데 최 변호사님. 네. 예, 시청자분들 좀 재밌게 보시기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두 분 말씀하신 거하고 약간 또 입장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듣기로는 우리 한상희 교수님 생각은 지금 현행 입법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는 쪽인 것 같고 우리 김재식 변호사님은 둘 다 포함되는 게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좀 법칙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저는 언론인을 포함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에는 당연히 포함돼야 된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법과 관련해서 왜 이런 논의가 분분하게 됐는지를 사실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애초에 이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통칭되고 있는 이 법이 시작된 게 뭐였느냐? 이 법이 어디서부터 동력을 얻었느냐 하면은 그 스폰서 검사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벤츠 여검사. 네네.
아니 벤치어 검사 이후에 이제 우리 곧. PD 수첩이 보도해가지고 왜 이제 민간 건설업자가 검사들에게 수시로 향응을 제공하면서 예, 정사장 사건도 해결하고 하도 사건이 많아서 그랬는데 이제 그때 스폰서 검사로 지목됐던 분들이 다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예. 심지어 행정소송도 다 이겨가지고 복직까지 하고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아니 검사라는 자들이 저렇게 택시비로 100만 원씩 받고 맨날 룸사롱 가서 술 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게 처벌 안 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 예.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되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법안이 어떤 동력을 얻고 처음에 제출이 됐다가 중간에 계속 표류를 합니다. 네.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이익 집단들의 항의가 있었고 그 규제 대상 범위가 너무 넓다. 네. 근데 최초에는 뭐 친척들까지도 다 해당되는 걸로 돼 있었으니까요. 예. 그런 얘기들이 있다가 나중에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 빼고 적어 놓고 하다 보니 갑자기 언론하고 이제 교직원들이 들어간 겁니다. 예. 그 전에 또 이제 대학병원 무슨 직원 이런 것까지 들어갔었죠. 예. 이게 제가 좀 따져봤더니 이게 무슨 정밀한 이론적인 배경이나 어떤 사회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의원들이 한 사람이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가 내가 맨날 특히 지방 언론사나 무슨 인터넷 언론사나 이런 영세 언론들이 와가지고 맨날 밥 사달라 그러고 이러는 게 귀찮아 죽겠다. 시달린다. 이런 거 근절이 이것도 문제 아니냐. 언론이라는 게 사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되면 안 되는데 예. 이러면서 포함됐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교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지금도 촌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심리적인 압박, 부담을 느끼고 또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리고 예. 실제로 또 그런 것들이 암암리에 많이 오가고 있는데 이걸 그냥 놔둬야 되겠냐 뭐 이런 얘기를 또 했었다고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언론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공공기관 또 공무원들을 이제 그 규제 범위에 넣다 보니까 그러면 KBS, MBC, EBS는 잘못하면 다 처벌 받는데 예. SBS만 빠지네? 뭐 이래가지고 또 이게 이제 언론기관으로 다 확대하자. 계속 커진 거죠. 예, 이렇게 네. 이제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어떤 법리적으로 확실하게 검토를 하거나 또 이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말하자면 설왕설래가 있던 와중에 네. 이제 법안이 잠자고 있었던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또 여론의 도움을 받아서 호응을 받아서 통과가 됐느냐. 이게 이제 세월호 사건에서 예. 그 관폐화 문제가 불거지다 이른바 보니까 적폐 그러면서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공무원들이 소위 퇴직 후를 생각해서 관련 업체들과 유착되는 경우라거나 아니면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뭐 이렇게 떡값 받고 뭐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드러나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언제까지 용인되어야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좀 확실하게 된 것이죠. 예.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법률가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특히 우리 이제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문제는 뭐냐면 왜 이걸 형사처벌을 하느냐가 사실은 큽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력의 행사거든요. 예. 그게 이제 사적 영역에 침범하는 것은 최대한으로 자제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민주주의 원칙과 또 관련돼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우리가 간통죄나 혼인빙자 간음죄의 위헌성을 얘기할 때 네. 많이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덕적으로 잘못됐고 그 뭐 칭찬하지 못할 행위라는 건 맞지만 그거를 국가가 나서가지고 형사처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다면 소위 그 형사처벌의 주체가 되는 검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또 과도하고 비대해지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우려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아까 우리 김 변호사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만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왜 사립학교 교직원하고 언론인을 분리해서 제가 생각을 했었냐면 예. 이제 교직원들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어떤 처우나 신분에 있어서 그 일반 공립 교원들과 차이 나는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이제 그거는 의료보험이나 무슨 연금이나 이런 면에서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것은 제가 보기에 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국가 예산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죠. 네. 대부분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이제 그렇죠. 운영되는 경우가 있기 임금 때문에 특히 그러고요. 이런 경우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사실상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공조직이나 공공기관하고 좀 구분하기가 그렇지 않느냐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 최근에 또 그 사립 초등학교에서 교직원이 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았는데 예. 이제 형사적으로 이게 이제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뇌물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1심이지만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통상의 이제 뭐 대기업체의 직원이 하청업체 직원으로부터 무슨 금품을 받거나 할 때도 이거 이제 배임 수재죄로 처벌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배임 수재죄를 처벌하게 되는 구성 요건은 조금 더 명확하게 부정한 청탁과
특정하게 업무 처리가 있어야 되는데 학부형이 우리 애 좀 잘 부탁한다. 공부 못한다고 너무 좀 이렇게 창피해 주지 마시라.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촌지 주는 거를 예. 형사처벌해가지고 하는 거는 좀 구속요건상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이제 견해를 법원이 피력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단 말입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과거에 스폰서 검사나 그다음에 이제 사립학교에서 방금 촌지 교사. 말씀드린 예처럼 누가 봐도 국민 일반에서 볼 적에 잘못된 일이고 실제로 나도 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건데 처벌은 받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처벌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것이 이제 김영란법의 취지인 예. 것이죠. 그리고 김영란 전 위원장의 경우에도 본인이 처음에 이제 공직자들로 한정해서 이 법안을 제출했지만 이것이 영원히 공직자를 대상으로만 끝나는 법은 아니다라는 것은 본인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제 네. 생각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단은 공직자들 또 공공성과 공익성이 강한 부분에서 먼저 시행을 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반부패 또 청렴 의식을 제고하는 역할도 필요한 것이고 예.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사회가 맑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당연히 일반 사기업까지도 사실 우리가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더더욱 또 기업들이 조금 더 많은 역할을 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뭐 기업들의 리베이트 이런 것은 거의 공공연한 뭐 이런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제 공공의 영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 이제 방치되는 면이 좀 많이 있죠. 예. 이제 또 어떤 내부 고발의 경우에도 거기는 이제 공익이 아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또 배제되는 경우도 현행 법체가 그렇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장기적으로 당연히 이렇게 확대돼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여론의 어떤 명확한 토론이나 검증이나 합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그때그때 이제 벌어지는 사건에 의해서 이거 한번 넣어볼까? 이거 한번 빼볼까? 아니면 의원들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내가 보니까 이거 문제던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약간 즉흥성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예. 정련되거나 깊이 천착하지 못한 부분은 좀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사실은 이런 논란의 여지를 좀 안고 출범을 한 아쉬움이 있는 거죠. 국회 통과될 때, 그러니까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까지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걸러지지 못한 채 그렇습니다. 여야가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자꾸 시간을 끌게 되니까 여론에서는 왜 우리가 김영란법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할 정도로 추악하고 더러운 사회여야 하는가라는 뭐 이런 질타도 가해지고 그러면서 무당탕 된 감이 없지 않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사실 거기까지는 팩트인 것 같아요. 여론의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꼈죠. 예. 당신들이 지금 구리니까 통과 안 시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니까 예, 그게 이제 컸죠. 몇 표용으로 통과를 이제 시키고 참 그래놓고 우스운 게 자기들 이제 빼버렸잖아요. 예, 자기들은 또 면피성 조항을 그게 많이 지금 넣고. 굉장히 큰 예. 또 하나의 쟁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얘기가 나오겠죠. 사실 과도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네. 이 법을 만드는 취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투명성 지수라는 게 상당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경제 규모 감안한다면은 거의 꼴찌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반부패 투명성 기구인가는 국제기구에서 그렇죠. 마다 발표하는데 70위권에서 뭐 왔다 갔다 하고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공직자 또는 공직자 등 하는 사람들을 부정부패를 하는데 처벌할 수 있는 그 상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죠. 지금 처벌의 사각지대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바로 이제 이런 처벌의 사각지대, 기존의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규율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입법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형법 같은 경우는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직접 이제 규제를 하는데요. 이 법의 취지는 바로 그런 형법이 금지하지 못하는, 처벌하지 못하는 이 영역을 다루려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이제 법 규정상으로는 좀 모호하다든지 또는 좀 폭넓게 적용된다든지 이런 필요성들이 있었거든요. 네.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입법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정치하게 만들어진 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정치하게 만들 수 없는 또 나름의 또 한계도 있었거든요. 바로 이 한계를 커버하는 게 입법 목적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현 사회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부패의 수준들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사회 정의가 허물어지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뭐라고 그러나 모호함이라고 그럴까요? 예. 또는 조금 미비함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딛고 넘어서야 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고려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당위론적인 점을 조금 방점을 그렇죠. 찍으시는 예. 것 같고요. 김재식 변호사님.
헌법소원 이거 좀 위헌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헌법소원을 내시는 건데 이 김영란법 전체가 문제가 있다, 위헌이다 이겁니까? 아니면 교원과 언론인만이 특별히 명시돼서 포함된 게 잘못됐으니까 그 부분은 덜어내라는 게 주장의 핵심입니까? 후자입니다. 저희는 이 법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은 저희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바고 예. 교육자든 언론인이든 이 법의 의도 자체를 의심하거나 이 법이 시행되었을 때 어떤 좋은 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점을 부인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네, 네. 그렇지만 그 법은 공직자에만 적용돼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혁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회의록을 봐도 이 법에 민간 영역이 들어가게 된 이유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대증적인 그런 방식으로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아까 그 이완구 당시 총리가 그랬잖아요. 니들 한번 죽어봐. 내가 지금 들어주고 있는데 나 놔둘 거야. 그렇다 하더라도 입법부는 입법 재량이 있으니까 헌법 그 재판소로서는 함부로 위헌 선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 입법 경위에 비추어서 예. 우리가 뭐 막무가내로 만든 법이니까 위헌이다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입법부는 입법 재량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사회 그 투명성 기구 부패 지수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우리 공공성 그런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가장 적절한 곳에 그 입법을 하는 것이 맞죠. 예. 실제로 지금 투명성 기구에서 발표하는 그런 부패 지수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그 부패 지수에 민간 영역이 들어가는지조차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고요. 그게 공직자들만 계산을 해서 아마 하위에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뭐라고 얘기할까 이걸 그 건설 영역이랄까 저희가 이제 건설 사건을 많이 하는데 네. 의료 영역 건설 영역이 가장 부패한 것으로 그렇게 지수상으로는 조사가 된답니다. 예. 그런 영역을 가장 먼저 내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부패와 관련한 어떤 입법을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면 공공성과 관련한다면 가장 그게 이제 모호한 단어입니다. 공공성이. 공공성. 버스, 교량, 네. 건설이 공공성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건물 무너지면 다 죽는데요. 예. 뭐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방학도 있어요. 네. 방학도 없습니다. 버스나 교량 이런 것들은 한번 무너지면 전부 다 사회 전체가 망가지는 엄청난 공공성이 있는 네. 그런 영역인 겁니다. 그래서 모호하게 공공성이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왜 그 영역을 먼저 규율해야 되는가? 우리 헌법상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은 허용이 안 돼요. 네. 이런 그 교육자나 언론인도 사회적인 신분입니다. 공직자도 사회적인 신분이고 예. 왜 하필 이 교육자와 언론인을 타겟으로 해야 된다는 것인지 신분에 의한 차별은 전근대적이다. 뭐 이를테면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뭐 신분에 의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는 있는데 네. 특별히 헌법상 사회적 신분에 대한 차별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행하는 기능이나 나라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당연히 감시를 받거나 그러한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나라 돈으로 움직이는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뭐 사립학교는 물론 나라 돈으로 상당 부분 보조를 받습니다. 예. 그렇지만 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민간 영역에 네. 여러 그 보조금들을 주고 있고요. 예. 또 국가가 지원하여서 그 민간 영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정 정책을 펴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나라 돈 예산이 투여되면 감사 받는 건 당연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입법을 한 것이 과연 이런 비례 원칙이나 자의적인 입법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지 예. 조금 의문입니다. 현재 헌법소원 진척도가 어떤 상태죠? 접수가 돼 있고 뭐 변론이 끝났고 네. 이제 결정만 남아 있는 것이죠. 아, 그래요? 언제 결정을 하느냐 네.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공개 변론이 있었다고 했는데 한 교수님 네. 헌재에서 헌법소원 다툴 때 공개 변론을 하는 게 뭐 일반적입니까? 아니면 좀 예외적이라고 보는 게 예외적이다. 맞죠. 네. 요번에는 해야 될 왜 필요성이 공개 없으니까. 변론까지 갔다고 보십니까? 아마 이 그 법률이 가지는 사회적 중요성을 재판관들이 인식을 한 것 같아요. 아, 재판관들. 예. 원고 심리하기 위해서요? 예. 사실 뭐 그런 측면도 있을 거고요. 어떤 면에서는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적폐들을 털어버리고 이제 민주화 뭐 그 과정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뭔가 좀 바람직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네. 여러 가지 계획이 필요하죠. 예. 털어버릴 게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이제 중요한 고리가 이 부정부패라는 고리.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어떤 정의 감정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뭐 시세 말로 이 경제 발전까지도 제외하는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그 골치 아픈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하필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언론과 그 교원이냐. 사실 뭐 싱가포르처럼 모든 민간 부분까지 다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해도 괜찮죠. 예. 사실 그럴 필요성이 있었고요. 네. 다만 이제 모든 민간 부분까지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사회가 법에 적응하는 단계가 아직 그게 미치지 못했다라고 봤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공 영역으로 한정했다는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뭐 공직자로만 한정했으면 참 좋았죠. 아무런 별 문제 없이 넘어갔는데 예. 어쨌든 입법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그러니까 이제 두 직역을 규율의 대상으로 집어넣었던 거 뭐 그 과정이 그렇게 적절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죠. 예.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떤 사회생활 과정에서 이 부정부패를 털고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이제 공직자 외에 나머지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은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 촌지가 돌아다녔던 이 학교 부분. 그리고 지금 또 뭐 계속 이제 그런 문제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언론 부분도 그 나름의 어떤 권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물론 이제 언론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지만은 예. 스스로 권력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규율의 대상으로 삼아서 정화하고 가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견해 있으세요? 예, 사실은 이런 법안들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토론이나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좀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는 좀 시청자분들께서 오해하지 말으셨으면 하는 것이 아까 이제 우리 김 변호사님이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행법상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분들이 이런 것들이 그냥 용납돼도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법치주의가 제대로 정착해서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면 우리가 법률적으로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해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들자라는 관점이라는 것을 좀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 법이 갖고 있는 의의랄까 하는 것은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형사처벌 내지는 법관념하고 약간 충돌하는 지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쉽게 말하자면 이제 법률의 이름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방지법인데 네.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법을 쉽게 말하자면 아무데나 봉투 찔러주는 거를 좀 근절하자라는 법이거든요. 취지가.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포함시켰던 것이 과거에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뭐가 좀 내가 아쉬운 게 있는데 아니면은 아쉬운 게 굳이 없더라도 나만 안 주면 혹시 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분야가 대표적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 만나서 뭐 하나 좀 민원 해결하려고 하면은 급행료부터 시작해서 봉투를 찔러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사회적으로. 선생님 만나러 갈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 봉투 들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대학병원, 뭐 병원 의료 관계 종사자들은 왜 들어갔다 빠졌겠습니까? 병원 가도 수술하기 전에, 수술하고 나서, 인사. 뭐 의사 선생님들한테 뭐 인사해야 된다. 수간호사 선생한테 뭐 봉투 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단 말이죠. 이렇게 네. 시달리다 보니까 또 기자들이 취재하러 오거나 무슨 보도와 관련해서 얘기가 있으면 봉투를 찔러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 또 명절에 떡값 준다. 이런 얘기들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언제까지 우리 사회가 이런 어떤 부패와 청탁을 용납해야 되느냐. 예.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기존의 형사사법 체계로 뇌물이냐 아니냐. 배임 수재냐 아니냐. 이걸로만 가서 되겠느냐.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형법의 체계에서 보자면 분명히 공무원과 민간인을 구분해서 생각을 하는데 네. 여기서는 지금 왜 합쳐놨느냐. 이게 이제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것이죠. 근데 네. 합치면서 왜 하필 민간인들 중에서는 언론인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을 두 개만. 찍어서 2개만 넣느냐. 그게 불평등 아니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가장 보편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반론은 아니겠지만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아니,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지금 최 변호사님 말씀 중에 참 부패냐 인사냐 이거 애매해요. 관행이냐 미풍양속이냐
안 하면 나만 찍힐 것 같고 내 아이만 어떻게 좀 눈 벗어나고 이런 건 정말 이거 어려운 건데 기자와 뭐 제가 오랫동안 기자를 해오고 지금도 기자입니다만 기자와 사립학교 교원 우선 사립학교 교원은 공립학교 교원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다른 게 하나도 없다고 느끼는 게 전체적인 국민 법 감정인 것 같고요. 그렇죠. 법 감정에 법이란 글자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사실상 그래요. 그렇죠. 네, 뭐 신분이건 수행하는 역할이건 심지어 임금, 급료도 나라 돈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직자로만 규정하면 당연히 공립학교 교원은 해당이 되고 실질적으로 똑같은 사립학교 교원이 빠진다는 거가 오히려 더 국민들이 의아해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건 이제 그냥 평범하고 무식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둘째, 기자는 한국방송공사, EBS 다 특별법이 있고 국정감사를 받고 나라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뭐 특수법인화되고 공사되면서 뭐라 그러더라? 그걸 보고 무슨 독립체산제인가? 뭐 이런 거긴 하지만 어쨌거나 국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이고 지금도 국정감사를 받고 있고 공짜가 들어가잖아요. 한국방송광고공사. 예. 그런데 그러면 KBS나 EBS PD나 기자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고 똑같은 기자실에서 KBS 기자랑 만나는 다른 조선일보나 어디 신문 기자들은 안 해도 되느냐? 이것도 형평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만약에 기자와 교원이 들어간 게 이상하다면 기자와 교원을 따로 떼어내서 무슨 똑같은 법의 효력을 갖는 그런 거에다 넣으면 되지 이걸 꼭 분리하자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혼날 것 같은데. 지금. 아닙니다. 그런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아마 이 권익위나 네. 이 법을 찬성하는 입장은 당연히 그러한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이 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게 법이 좋다고 해서 추상적으로 논의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법이 작동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저희가 검토를 해본 바에 따르면 굉장히 비교육적인 현상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주시죠. 예를 들자면 여기 보면 성적 등의 업무에 관해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이런 사례의 경우에 아까 학생이 적용될 수 있다고 했는데 네, 그래요. 여기 옆에 우리 한상희 교수님 계십니다만은 지방에서 올라온 어떤 고학생이 이번에 성적을 공부를 좀 잘 못해가지고 학점이 하나만 좀 올라가게 되면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직접 부탁을 못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우리 고민을 토론하다가 그 친구가 예를 들어 그 교수님한테 가서 청탁을 했다 치면 네. 이 우리 법상으로는 이 교수님은 일단 이게 부정 청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절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 번 더 청탁을 하게 되면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그 총장한테 학생을 총장에게 신고를 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신고를 해야 되죠. 총장 신고를 받은 총장은 그것이 수사 대상이 된다면 뭐 수사 대상은 안 되겠지만 예, 예.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학교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통보를 해야 되고요. 수사기관에 통보를 하지 아니하면 저희가 보기엔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이 법의 법률상의 네.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네. 형사처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까 청탁을 받은 교수님은 신고를 해야 되는 게 그냥 그 무슨 가이드라인이 아닙니다. 법률상의 의무이고 네. 그 신고를 또 하지 아니하면 또 징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징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21조가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되게 특이한 겁니다. 예. 국가가 어떤 민간 영역에 징계권 행사와 관련해서 징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법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과잉 규제나 과잉 징계를 금지 해야 됩니다. 징계를 하지 않으면 이 법을 또 위반한 겁니다. 아하. 그러면 그 법을 위반한 그 기관장은 또 뭔가 죄책을 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입법 마지막 단계에서 법률적 검토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이게 국회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직자 등으로 들어가는 통에 네. 이게 과연 여기에 적용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상을 못한 겁니다. 이런 교수가 학생을 신고하고 또 총장이 그걸 알겠습니다. 받아서 검찰에 이걸 어떻게 교육적인 지금 제 문제가 생생하게 나와서 현상이라고. 예. 이제 그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뭐 그런 사례가 얼마든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도 농담 삼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 사례는 지금 잘못 드신 사례인데요.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성적을 어떻게 하는 건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예. 성적은 일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성적의 문제와 장학금 문제는 별도로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이 법이 제가 아까 이 법 기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는 바로 그런 다른 어떤 시스템들이 같이 바뀌어가면서 움직이게 되는 법인데 이 법부터 먼저 나왔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이 실제 이 법이 등장하면서 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들을 지금 많이 고쳐야 됩니다. 학생들은 그러니까 교수에 찾아와서 또는 선생님을 찾아와서 상담할 때는 교육에 관한 상담을 해야 되고요. 장학금에 관한 상담은 교장 선생님이나 또는 학생체에 가서 상담을 해야 되는 거죠. 시스템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요.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자기의 장학금을 위해서 성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건 잘못된 것이죠. 바로 이제 물론 조금 애매모호한 그 적용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나타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 여태까지 우리 사회가 돌아간 작동하는 방식이 어떤 객관적인 그 규범의 영역 바깥 속에서 움직여 왔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속에서 뭐 어떻게 보면 부정이라든지 부패라든지 또는 연줄에 의한 이런 그런 그러니까 비공식적이고 비저대화된 또는 비합리적인 어떤 그 의사결정 과정들이 지배해왔던 것도 사실이죠. 예. 이걸 고치자는 게 이 법의 취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해왔던 관습이나 관행에 비춰봤을 때 뭔가 조금 불합리하다 싶은 일이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걸 과연 그대로 따라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좀 더 객관화되고 좀 더 규범화되고 좀 더 보편화된 그런 어떤 행동 지침으로 바꿔 나갈 것인지 한번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바로 그래서 저는 이 법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혁명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이 혁신을 가져오는 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장학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성적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렇죠. 부정청탁이 되는 거죠. 그걸 그 교사나 교수에 와서 그 학생이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애교로 말하면 안 되나요? 그래서 그 본인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특이하게. 그 본인은 처벌하지 않고 제가 아까 예를 그 친구가 청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들었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처벌이 되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가면 어때요? 학생이? 본인은 처벌을 안 합니다. 그럼 본인이 가면 되겠네.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형법상에 만약에 배임, 수재나 대가 관계가 또 인정이 될 수 있는 어떤 행위가 있다면 다른 법령에 의해서는 처벌될 수가 있고요. 또 재밌는 게 아까 이런 이 부정청탁 행위나 금품 수수 행위는 이 법이 위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이나 권익위원회,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면 포상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파라치죠. 그러니까 이 법을 위반하는 것은 이 부정청탁을 하는 것만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고를 안 하는 것도 위반하는 겁니다. 그 교수님이 예컨대 교육적으로 과거에는 다 훈계를 하고 돌려보냈겠죠. 서면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훈계해서 돌려보냈다고 한다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권익위에 신고해서 파파라치처럼 포상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이 전체적인 법령이 너무나 모호하기 때문에. 이게 꼭 경우의 수를 따지면 이럴 수 있지만 실은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거 있습니다. 자체가 과잉 규제, 과잉 이런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공직사회에서 돌아갔다고 하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 이런 교육 현장에 저희 아이들을 보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알겠습니다. 지금 김 변호사께서 예로 들어준 그 두 가지 사항, 묶어서 한 가지 사항이 헌재 공개 변론, 전원 회의 이 과정에서 비슷한 예를 들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비중 있게 논의가 됐고 반응 이런 건 어땠는지요?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고 사실 제가 알기로도 제가 들은 얘기라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이런 법률에 대해서 사실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좀 검토해봤다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쭉 한번 스크리닝을 해봤다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때 굉장히 이상한 케이스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가 커서 그런 케이스들을 이렇게 좀 만들어서 낼까 하다가도 그걸 못 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저희도 좀 생각을 해보면 언론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지금 김 변호사께서 예로 든 이런 것들 국회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헌법소원과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개정 논의를 요즘 정신들이 없겠지만
자기 코가 석자인데 지금 뭐 아무튼 국회에서도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다고 말은 하는데 아마 요런 점들을 감안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국회의원들은 예외 조항에 있다 그런 비난까지를 포함해서 이 법이 좀 그러니까 최초에 제기된 걸로부터 국회 통과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렸지만 묶여 있다가 뭐 사회적 계기가 있을 때만 반짝반짝하고 이래서 정치하지 못한 부분을 손보겠다 이런 차원인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19대 국회에서 이 법에 대해서 무슨 심도 있게 다시 고민해서 논의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법을 제정할 당시부터 사실은 그 부분은 노고라돼 있었습니다. 이게 2015년 3월 3일인가 아마 통과된 걸로 제가 예, 아는데. 맞습니다. 3월 8일인가. 예, 부칙에 의해서 요 시행하는 날을 1년 6개월 후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참 재미있고도 슬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1년 뭐 이렇게 자기들 하는 선거 경우도 끝난 있어도 이후부터 그렇습니다. 지금 발효되도록. 예, 1년 뒤로 하려면은 금년 3월이 되니까 예. 선거가 4월이니까 그 중간에 소위 어떤 로비를 받아서 저기 공무원들한테 부탁을 제일 많이 하는 게 국회의원들인데 그렇죠. 이제 여기 저촉될 수 있다 이런 네. 것 때문에 이제 1년 6개월 뒤로 밀어놓고 맞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해당 안 되니까 일단은 여론의 압박이 심하니 통과시키자 이런 게 사실은 속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자기들은 재선할 생각이 없었나 보죠. 그거는 그때 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건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 네. 그때 가면 또 이제 문제들이 부각되면 우리가 다시 고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참 특징이 시행되지도 않은 법을 놓고 국회가 이 법을 통과시키자마자 이 법은 문제 있다라고 자기들이 먼저 얘기를 하고 나옵니다. 예. 기사를 보시면 아주 예. 이상한 일이죠. 그 다음에 시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그렇죠. 또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가 공개 변론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이례적인 정도가 아니라 사상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마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법이 담고 있는 어떤 시대적인 과제나 가치에 대한 고민들을 서로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우리 김재식 변호사 같은 분들이 이런 문제점을 제기함으로 해서 공론의 장이 열렸다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죠. 예. 그런데 저는 이게 이제 이 법이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뭐 완벽한 법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 이 법은 특히 결함이 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논의 과정도 그랬었고 네. 탄생하는 과정에서도 그랬었고 한데 단지 제일 중요한 것은 법이 기본적으로 담고 있는 취지는 좀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법률가들이 빠질 수 있는 도구마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잠깐 멈췄습니다마는 네. 뇌물죄하고 배임 수재죄가 분명히 구분되는 거 아니냐 신분에 따라서 그런 건데 왜 여기서는 같이 취급하려고 하느냐 이런 논의도 하나의 논거로서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좀 논거로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담고 있는 기본 취지가 현재의 그 처벌 법규로서 도저히 막아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었고 그 사각지대 범위가 생각보다 컸으니 이제 좀 우리가 서로 좀 각성하고 막자라는 취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반드시 민간 부분이 여기 포함돼서는 안 된다. 그거 자체로 위헌이다. 저는 그 논리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당연히 이거는 민간 부분까지 포함돼야 하는 것이 맞는 그 법의 취지인 것 같고 단지 이제 그걸 확대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점은 없었느냐 이게 이제 쟁점이 돼야 되겠죠. 김 변호사께서 할 말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사각지대가 있었고 실제로 우리 국민의 법과 함정에 어긋나는 결과도 많이 있었고 네. 그렇지만 법원의 그 재판 과정 등을 통해서 우리 법이 그걸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그 태도, 그 이제 대가성이 이제 문제가 되는 케이스였죠 대부분. 근데 한편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대가성이 없는 금품을 처벌하기 시작하면 네. 그것을 적발해야 되지 않겠어요? 적발? 이 헌법재판 과정에서 어떤 헌법재판관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다 적발을 하냐는 거예요. 대가성 없는 금품. 우리가 서로 금품을 주고받는데 아까 100만 원, 300만 원 기준도 있고 또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직무 관련성을 요구합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그 대법원 판례 포괄적 직무 관련성이라고 또 인정이 돼서 사실상 또 100만 원 이하도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사실상 다 대가성이 없는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면서 적발을 할 것이며 현실적으로 무망하다. 적발을 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 경찰권이나 검찰권이 남용되거나 또 언론을 탄압하거나 또 정적을 이렇게 음해하는 그런 도구, 함정을 파는 그런 서로가 서로를 믿지 않고 이런 사태에서 가장 제가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은 아까 배우자를 뭐 고발하는 것도 물론 가장 큰 문제입니다만은 학생이 교수를 못 믿고 교수는 총장을 못 믿고 왜냐면 누가 또 파파라치처럼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공무원은 민원인을 못 믿고 민원인이 뭘 했는데 이게 부정청탁인지 아닌지 헷갈리기 때문에 무조건 일단 거절할 겁니다. 자기가 부정청탁을 받아서 그 업무를 하게 되면 바로 또 징계, 뭐 형사처벌, 포상 이런 쪽으로 들어가니까 결국 사회를 깨끗하게 하려는 그런 선한 의도가 과연 선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의 그 금주법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됩니다. 사실은. 무슨 법 철학 논쟁하는 것 같습니다. 한 교수님이 좀 방향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그런 게 있죠.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모든 절도죄가 다 적발 대상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도를 법으로 금지함으로써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도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스승과 제자의 사이 또는 바람직한 공직자상, 친절한 공직자 이런 개념에서 나왔던 그런 행동들은 이 법 5조 2항 7호에 사회상규라고 해서 다 포함을 하고 예외로 다 빼놓고 있거든요. 예. 물론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그러니까 사회상규라는 말도 애매모호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긴 하는데요. 어쨌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선의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외 조항으로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요. 예. 그런 점 감안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이 법이 과연 집행 가능한 것이냐. 사실 그 부분은 좀 걱정되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라는 게 너무나 만연해 있고 너무나 팽배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의 그 행동 지침도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지침이 뭐냐면 학교 선생님 찾으러 갈 때는 반드시 뭐라도 하나 사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랬다고 그러죠. 모든 천지 받기만 하면 징계한다. 하다못해 빵이라도 사가지고 오면은 빵을 교무실로 가져오지 마라. 학교 경비실에 맡기고 와라. 이렇게 했다거든요. 예. 그런 정도까지 국민들은 그러니까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다가갈 때는 빈손으로 못 간다. 이제 이런 것을 그러니까 일거에 없앨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빈손으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메시지만큼은 이 법이 던져줄 수가 있다는 거죠. 정신이나 취지, 네. 그리고 미풍양속, 인사라는 이름의 관행, 네. 그것과 다투는데 뭐가 이렇게 한꺼번에 잘라지지 않으니까 시차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 변호사님이 지적해 주신 어떤 이 법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폐해라고 할까요? 이게 네, 이제 절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지점인 건 맞습니다. 분명히 네. 그런 부분들도 상정해서 제대로 법이 집행되고 또 진짜 부정부패가 제대로 적발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담당하는 기관의 고민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파파라치가 또 소개가 되고 이런 거를 포상을 해주지 않으면 누가 적극적으로 그걸 신고하겠냐 지금 분위기에서 이런 고민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관점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런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간에는 꺼리낌 없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하는 게 더 맞는 것처럼 생각하는 측면은 분명히 근절될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제 성매매 특별법 같은 거 가지고도 사실은 논란이 많죠. 특히 이제 남성분들 사이에서 아니 내 돈 주고 내가 하는데 왜 그거를 국가가 와서 처벌하느냐 이런 말씀이 이제 비슷한 논리 구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매매 특별법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장 큰 장점이랄까 사회적인 의의는 그것 때문에 일단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망설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불법이라는 걸 확실하게 인지를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전에 이제 간통죄가 살아있을 때 보면 법률가 입장에서 참 기막혔던 현실이 성매매를 하는 거는 간통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맞습니다. 내가 바람난 게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분명히 간통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런 법 의식들이 이렇게 이제 점점 이제 발전하고 수정돼 가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 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권력을 감시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김 변호사님 드신 예에서 예를 들면 이제 저도 최근에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이제 집에 늘 이게 택배가나 우편물을 가져다 주시는 집배원분 계시잖아요. 네. 연말에 막 춥고 미끄럽고 하는데 늘 오시는 게 이제 죄송하고 그래서 해마다 이제 선물을 작게라도 합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 법에 의하면 100만 원 이하니까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경찰관들이
야밤에 막 순찰을 하고 이러다가 집 나가서 저기 우리 집 돌아올 저기를 못 찾고 있던 치매에 걸린 우리 어머님을 구해서 데려다 줬다. 그러니까 그 고마운 마음에 야밤에 전경들이랑 경찰관 너무 고생하니까 통닭을 몇 마리 사다가 이거 좀 드시라고 맥주와 갖다 줬다. 이것도 그러면 다 걸리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런 것까지 처벌하자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회 상규라는 말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사실은 말로? 어느 정도 알리고 이런 게 왔었다라는 얘기만 하면 문제 삼아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김 변호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악용하는 정치 세력이 있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특히 과거에 우리 검찰이나 경찰이 보였던 행태에 의하면 절대로 공평한 잣대로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를 털기 위해서는 그렇죠. 이걸 악용할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 문제가 분명히 있죠. 근데 그것을 그냥 거기 지적하는 데서만 끝날 게 아니라 그거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그 공직부패수사처 그러니까 검사도 이런 청탁을 받고 이런 주체가 되는 경우가 흔히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이 시작이 됐는데 이 사람은 그러면 누가 감시하고 처벌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게 조중동까지 나서가지고 언론인까지 포함하는 거는 위헌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거기서 끝날 일이 아니고 그 진심이라면 야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국가 권력의 민간 영역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제어하기 위해서 위헌성 여부를 검토함과 동시에 이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함께 고민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직부패 수사처 같은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함께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도 문제죠. 알겠습니다. 머리와 손발이 따로 갔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법이 가지는 제일 큰 문제점이 지금 지적된 최 변호사 부분인데, 말씀. 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권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의적 운용 소지는 특히 언론 쪽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사립학교 교원들 사이에서 무슨 우리가 뭐 정치적 암투나 뭐 이런 건 별로 없겠지만 그래서 저는 언론은 좀 지나친 것 같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그런데 KBS 기자는 해당이 되고 MBC나 SBS나 이런 뭐 뉴스K 이런 데 빠지면은 KBS 애들이 또 입이 이렇게 나올 텐데. 그거는 그러니까 KBS 기자는 손질을 받으면 안 되고 SBS는 받아도 된다 이 말이 아니죠. 물론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닌데 필드 실제 영역에서는 그런 식으로들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똑같이 통용이 되려면 예를 들면 산업자원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입이 나오고 그렇지. 삼성전자에 다니는 임원은 받아도 괜찮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구분할 건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언론인의 사회적인 책임, 언론인의 윤리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가 권력이 형사처벌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개입해가지고 막아야 되느냐. 이거는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굳이 국가 예산이나 이런 점을 말씀드리는 건 언론기관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당연히 동등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자정 내지는 내부의 윤리 규정을 통해서 오히려 더 엄격한 감시 장치를 스스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흔히들 이 법에 대해서 위헌성이 있다고 심판해달라고 제소하고 이런 말을 들은 시민들께서는 아니 그거 필요한 법 아니야? 그렇죠.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왜 딴지를 거는 거야? 뭔가 좀 구린 사람들이구만. 이런 인식이 사실 일부 있거든요. 이게 소상히 보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그런 인식은 좀 불식시켜야 되겠다. 법률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보정해서 원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보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 법을 찬동하면 선한 사람이고 이 법에 시비를 걸면 악인이다라는 이분법에서도 벗어나야 하는 거고 이런 건 우리가 중간 확인을 한번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게요. 정말 검사도 청탁을 받을 건데요. 그렇죠. 그 검사는 누가 처벌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남한테만 계속 가가지고 너 통닭 얻어먹었지. 선물 받았지. 이렇게 하고 다닐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주 높은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쟤 좀 손봐. 그래서 그 전화를 받으면은 이거는 이 법 위반이거든요. 그렇죠. 검사가 그 높은 사람을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돈 안 주고 업무상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청탁이죠. 뭐.
청탁. 청탁은 꼭 부정청탁이죠. 부정청탁이어야 합니다. 부정청탁이죠. 지시가 아니라 그 지시가 아니라 청탁이죠. 부정청탁이어야죠. 그러면 최도국이한테 혼외자가 있는 것 같은데 알아봐라고 시키는 거는 부정청탁입니까? 그거는 법령에 위반하기 업무상, 때문에 부정청탁입니다. 업무상 지시가 아니죠. 정당한 명령입니까? 정당한 명령일 수가 없죠. 그렇습니까? 네, 부정청탁 그것도 맞나요? 헷갈립니다. 이게- 항상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든 예. 법조문을 다시 보게 되는데 법률가인 저도 헷갈려요. 그 공무원들은 엄청 헷갈리실 겁니다. 예. 그리고 법철학적인 논의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네. 제가 예. 이걸 파면 팔수록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가 어떤 메시지를 줘서 이 국민에게 어떤 임팩트를 줘가지고 이렇게 바꾼다 이런 그 생각이 있어요. 예. 그리고 예전에 우리 그 경제발전도 그렇게 했고요. 새마을운동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바람직할까라는 점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가가 국민의 어떤 그 성매매나 이런 것들 뭐 피해자가 있으니까 당연히 법으로 규율해야 할 영역인데 대가성 없는 금품을 받지 마라. 아예. 또 부정청탁을 하지 마라. 어떤 인간의 본성이나 욕망을 건드리는 그런 그 국가 권력의 개입 그 현장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법들이 우리 사회에 특히 많습니다. 국가가 가부장적으로 국민들이 무지하니까 국민들은 스스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하면 대한민국을 말하는 대한민국을, 겁니까? 유교권 문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형사특별법이 과잉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에? 예. 예. 특히 뭐 저번에 인천에서 뭐 이렇게 그 아이들 한번 때리면 바로 CCTV를 달아야 한다. 어린이집. 예. 예. 네. 그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근무하는 교사들의 처우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과연 그분들이 사랑으로 애들을 교육해야 되는데 감시받으면서 CCTV를 다는 게 그게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사건이 나면 바로 무엇을 해야 한다는 즉각적이고 즉자적으로 대응한다 그리고 이거죠? 국가가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잘 건사하지 못하는 그런 그 비난 국민들도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양면이 있기 때문에 공권력의 과도한 규제를 비판하면서도 공권력에 마치 가부장적으로 기대는 그런 인식의 유죄가 좀 예, 남아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나 토론이 부족하고요. 뭐 법철학적인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논어에 있는 말을 저희 네. 준비 서면에 써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논어에 공자님께서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섭공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해서 먼 곳에 있는 사람을 오게 하는 것이 정치다. 이런 멋진 말을 하셨는데 요 말이 왜 나왔냐 그러면은 그 섭공이 공자한테 네. 자기가 다스리는 마을에 그 청년이 있고 그 청년은 아버지가 양을 훔쳤을 때 아버지가 죄인이라고 증언하고 고발을 할 정도로 그런 그 법에 대한 의식이 뚜렷한 그런 나라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법이 잘 시행된다.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하는 이런 나라다. 그랬더니 공자님께서 네. 실망했다. 그 통치 편의를 위해서 그런 정직이라는 핑계로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하게 하는 그런 데는 발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는 가까운 사람을 오게 해서 먼 곳에 있는 사람을 또 기쁘게 해서 먼 곳에 있는 사람을 오게 하는 것인데 당신 나라에서는 그런 좋은 정치가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법률이나 정치 영역에서 특히 이 선한 의도를 갖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선한 결과를 낳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반론을 제기해서 좀 그런데요. 예. 간단히. 저는 좋습니다. 반론 자꾸 나오고. 저는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요. 네. 잘못을 해도 처벌하지 않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 어떠한 잘못을 해도 뭐 하다못해 세월호 같은 거는 끔찍한 참사가 일어나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이런 일종의 그 불처벌이 관행화되어 있는 거죠. 사실 법에 있어서 가장 나쁜 것은 뭔가 많은 모든 사람들이 나쁘고 악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걸 건드리지 않고 그래서 이 그 부정의가 그냥 그대로 사실로 굳어지는 것. 이게 법에서 최악의 문제거든요. 네. 사실 그 공자님이 이제 그 경우에 이제 우리 마을에서는 어진이가 있는데 아비가 아들을 위해서 감춰주고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감춰주더라. 맞습니다. 이제 그 말을 했거든요. 사실 그것도 아주 좋은 미덕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부정의가 저질러졌을 때는 어떤 형태로든 이게 교정이 돼야 되거든요. 예.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 부정의가 저질러졌음에도 교정이 되지 않고 있는 바로 그 자체가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어떤 인식이라든지 또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불신하게 만들고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멀리 있는 사람 오게 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마저도 불신하고 쫓아내 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그러니까 CCTV를 그 여하방에 설치하는 것과는 또 다른 측면이죠. 예. 그것은 어떤 그 미래의 어떤 잘못된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에서 이제 그렇게 국가가 개입하는 건데요. 이 경우는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재 관행화되어 있는 그런 악 부정의를 교정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법이거든요. 실제 사회가 스스로 교정하지 못한다면은 예. 당연히 그런 그 부정이나 악은 국가가 개입해서 교정하는 게 맞는 그러니까 거죠. 법이 사람들의 인식 유도나 변화를 견인, 이끌어내기도 하고 반대로 인식의 변화가 법을 실정에 맞게 고치게도 하는 그럼 교호작용은 서로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오늘 법률 전문가들 세 분을 모셨으니까 김영란법은 당연히 지금 시효 전 이전입니다만 최근에 있었던 판결, 아까 최 변호사님께서 예를 잠깐 드셨는데 시민들이 굉장히 어리둥절해 했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분들의 자유로운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법원에서 서울에 있는 모 사립초등학교 교사가 토탈 460만 원을 받았어요. 촌지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법원에서는 무죄를 했습니다. 근데 그보다 약 1년여 전에 같은 서울의 어느 동북지역 어디에서는 그보다 훨씬 적은 액수에 모였는데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이 내렸었고요. 그 두 가지 상반된 법원의 판결을 보면서 시민들은 어리둥절하죠. 사립학교 교원이었기 때문에 이번 무죄 판결 나온 것은 사립학교 교원이었다는 점이 많은 고려 요소가 됐던 것 같아요. 법원의 나중에 설명이나 언론 보도 같은 걸 보면. 그 판결에 대해서 어떤 견해들을 갖고 계십니까? 이번에 이 김영란법과 관계없이. 그 문제됐던 사립초등학교의 금품수수 문제는 이제 그 좀 차이가 있었던 것이 그 전에 예를 들으셨던 엄벌 받은 사례하고 이제 그건 공립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가 처벌을 받은 사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경우고 요번에는 액수는 훨씬 많은데 부탁을 한 게 뭐냐? 우리 아이가 좀 따돌림 당하지 떨어지더라도 애들 앞에서 좀 이렇게 다독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생활기록부를 좀 잘 써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명목이었다는 맞습니다. 겁니다. 그 죄형 법정주의를 이제 헌법과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유추 해석도 하면 안 되고 확대 해석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현행 법상으로는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로 처벌받지 않고요. 이제 공립학교 교직원이 시험 문제를 유출해서 성적을 올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거는 이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거에 의해서 한 100만 원, 200만 원을 받았다. 이건 대가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뇌물죄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배임 수재의 경우에는 부정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청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뭘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학부모가 선생님한테 우리 애 좀 잘 돌봐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범죄에 준하는 부정한 청탁이냐. 그거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그런 부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단지 돈을 준 거는 좀 잘못됐다. 그런데 이거를 형사처벌하기에는 구속요건상 좀 부족하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사례를 놓고 볼 때도 이 김영란법이 꼭 필요하다. 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기록부 잘 기록해달라는 거는 그거는 좀 업무 관련성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못 봤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이렇게 좀 써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애가 이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이런 정도 설명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생활기록부는 계속 가는 거니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이어서요. 이렇게 생각하는 저를 비롯해서 꽤 많은 시민들이 순진한 건지는 모르지만 법관은 오로지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만 판결하고 나머지 것들 그 어느 것에서도 고려하거나 영향받지 않는다.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니까 저 같은 시민도 입에 익었죠. 그런데 이건 그냥 선언적인 글자 속에 문장 속에만 있는 거고 실제 법관이 뭘 판결할 때
뭐 다툼의 양 대상자의 뭐 사회 경제적인 처지나 뭐 영향력 이런 것들 좀 고려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는 뭐 정치적으로 센 사람 또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과연 법관이 본인의 양심, 그 양심이란 건 누구도 어떻게 측정할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잖아요. 법률이야 명문화돼 있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오죽하면 뭐 유전, 무죄 이런 말도 나왔는데 과연 법관은 오로지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만 판결하고 나머지 것들은 고려하거나 영향받지 않는다. 이 말이 일반 시민들로부터 무게를 인정받고 신뢰가 있어야 사법 정의도 세워지고 사법의 권위도 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어떻게 세울 수 있죠? 저는 순진한 사람이니까 두 평생한테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네. 판단해야 된다고 돼 있죠. 예. 독립성이 일단 좀 떨어집니다. 제가 보면 이제 판사들한테 특히 네. 이렇게 딱 그냥 짧게 던졌을 때 바로 대답을 못하고 누구든 다 말문이 막히는 게 야, 합의부의 배석 판사가 예. 독립해서 판단하냐? 응? 솔직히 얘기해봐. 그렇지 않죠. 나 부장과의 상의나 부장의 지시나 예. 부장과의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도 그게 유리하다라고 인식되는 측면이 있죠. 뭐 이제 결혼도 안 해본 사람이 그러면 배석 판사로 있으면서 남의 일생이 달린 이혼 재판을 할 때 예. 누구의 의견도 듣지 말고 그냥 하라는 말이냐? 그건 아니죠. 다양한 사실들을 경험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해서 하지만 네. 판단을 할 때는 본인이 주도가 돼서 하라는 것인데 갈수록 지금 그 원칙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실무적으로 웃지 못할 얘기를 많이 듣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좀 사안이 애매한 사안에서 그 유죄 판결하고 무죄 판결을 동시에 써오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원고 승소, 원고 패소 판결을 동시에 써왔다가 선고할 때는 원고 패소라고 선고를 하고 송달을 한 판결문은 원고 패소 판결문이 가가지고 문제가 있은 적도 있고 실제로 다 벌어진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여러 가지가 맞물려져 있는 일인데 세상이 이제 이게 좀 나와서 살기가 힘들어지다 보니 네. 어찌 보면 더 말 잘 듣고 더 고분고분하고 그저 현실에 순응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도 한 측면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옛날 같으면 절대로 응할 수 없다라고 버티던 일들이 이제 나가서 변호사 해봤자 특별히 경제적으로 나아질 게 없으니 여기서 그냥 참고 견디자 이런 경우가 꽤 많은 것 같고 검찰은 뭐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아예 이제 어디에 줄을 서느냐에 따라서 차기 보직이 결정되는 상황이 돼버렸으니 뭐 그 점은 가슴 아프지만 인정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법원에 대해서 저는 진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같은 경우에 네. 판결문을 보면은 한 100장 넘으면 200장 가까이를 쓰거든요. 그런데 소위 이제 이 형사사법 체계 안에서 그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잡범이라고 일컫는 사람들, 그러니까 생계형 경제사범들이 있죠. 예. 그런 사범들이 억울하다고 호소할 때, 그 다음에 신호위반으로 적발이 된 어떤 운전자가 그 시간을 다 버려가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경찰관이 이거는 오인한 거지 내가 신호위반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거에 과연 얼마만큼의 정성을 예. 들이느냐. 과연 신분과 무관하게 예. 그 다음에 절차와 무관하게 정성을 들여서 언제나 법률과 양심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독립해서 재판하느냐. 솔직히 말해서 아니라고 봐야죠. 그리고 그 무죄 판결을 열심히 쓰는 정성으로 유죄 판결을 열심히 썼어야 되는 겁니다. 헌법상 그렇죠. 피고인은 무죄 추정을 받기 때문에 네. 유죄 판결을 온갖 혹시 무죄가 될 수 있는 사유를 없나를 따져가면서 열심히 써야 되는 것이지 무죄 판결은 원래 무죄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 이거는 무죄다라고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히 반대로 돼 있단 말입니다. 예. 우리 어떻게 법원의 보면은 현실은. 판결문을 무죄 판결의 경우에는 국민들한테 판결문을 써 보이는 것이 아니고 검사한테 내가 왜 무죄 판결을 내려야 되는가를 변명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검사를 설득하거나 그러네. 검사를 변명하는 판결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빨리 좀 해결이 돼야죠. 그러려면은 이런 어떤 법조 직역에 대한 지나친 신비화라거나 아하. 우리 사회가 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뭐 과거급제자 취급을 하면서 그다음에 모든 거를 이제 학교 때 성적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네. 쟤들이 나보다 낫겠지.
그렇지 않죠. 그리고 그럴 때도 쟁송이 있고. 생기면 마지막 가서 매달리는 곳이 거기고 거기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면 더 이상은 뭐 하소연을 하거나 할 공적 기구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더 매달리게 되는 측면이 있는 이게 거 정말 아닐까요? 저기 뭐 어디서 써먹었던 말처럼 불가역적인 피해가 생긴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김 변호사 무슨 할 말 네. 계시던 것 같은데? 네. 사실 저희 그 법률을 공부하게 되면 예. 정의감이 생깁니다. 네. 항상 그 형평과 공평, 정의 네. 이런 게 뭐 민법에도 있고 형법에도 있고 헌법에도 있고 모든 법의 기저에 모든 깔려 있다 법의 기저에 이거죠. 다 있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저도 이제 10년이 넘고 15년째 거의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그 생각들이 무뎌지고요. 또 뭐 조금 약간 변색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 그게 제가 뭐 이렇게 그렇게 가고자 해서 간 게 아니라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자연스러운 변화 과정이라고도 저는 일부 보고 있고 예. 또 법원이나 검찰에 가신 분들도 굉장히 경무를 하세요. 그런 분들 대한민국에 경무 아닌데 별로 없어요. 특히 제가 보기에는 이 판단을 하는 직업에 대해서는 어떤 그 명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동 강도 좀 낮아야 된다. 왜냐하면 건전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너무 경무를 하게 되면 사실은 건전한 판단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스템 또 인사에 대한 어떤 부담 뭐 이렇게 줄을 서야 된다는 거 이런 그 우리가 학생 때 가졌던 그 정의감이 온전히 30세, 40세, 50세가 되도록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예. 저는 어떻게 보면 사법부에 대한 어떤 신뢰가 지금보다는 좀- 내부적으로부터 이렇게 좀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요질만 하나만 더 드리고 다시 김영란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우리 너무 멀리 외도를 했어요, 지금. 그 뭐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원세훈 국정원장 1심과 2심이 아주 확연히 달랐지 않습니까? 예. 2심에서는 법정 구속까지 됐단 말이에요. 물론 새로이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거가 나왔다기보단 증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그렇죠. 문제가 더 컸던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대한민국의 똑같은 사법부 체계의 구성원인 A 판사와 B 판사에 의해서 확연히 달라지는 걸 보면서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법관도 누구나 다 개인이니까 그 자연인으로서 가치관이나 시대정신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당연히 또 권리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한 법관이 갖고 있는 가치관 또는 추종하는 가치 또는 시대정신에 대한 그 사람의 독자적이고도 고유한 인식 이런 것들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둘째 미칠 것 같긴 한데 그게 너무 과도하게 미쳐도 안 되는 아까 그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그렇다고 법관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시대 정신에 대한 인식을 판결과 완전히 배제하는 것 또한 가능할까? 이 두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1930년, 20년대 이후 이제 미국의 그 사법 과정에 대한 그 연구 주류가 네. 법관들은 법에 따라서 판결하지 않는다였습니다. 개인적인 가치관이라든지 또는 자기가 이제 사법부에 대해 가지는 태도라든지 또는 집단 압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달라진다. 예. 뭐 그래서 이제 흑인 남성이 피고인이고 백인 여성이 판사인 경우가 최악이다. 모든 변호사들이 포기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였거든요. 예.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그걸 피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한 건 뭐냐면은 법관이 자기 세계관, 인생관 그리고 인식관에 따라서 판단을 하더라도 왜 그렇게 판단했는가를 상세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판결문으로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예. 이제 우리 그 사법제도가 가지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판결문을 아무리 읽어도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판결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당사자가 아니면은 신문 기사에서 이런 판결이 났구나라고 알 수 있지 사실 그 판결문을 구해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법원이 왜 저런 판결을 내렸지 국민들은 알 수 없는 뭐 그 과정에서 뭐 정관 여부가 작용했겠지 유죄 무죄니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더 퍼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제가 그런 실제 일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자께서 기대하시는 어떤 이상적인 모습, 법관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의 원칙, 그 다음에 실정법의 준칙, 그 다음에 법관으로서의 직업적인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판단을 할 수만 있다면 네. 3심제도가 필요가 없겠죠. 해봤자 맨날 똑같은 결론일 테니까. 그 다음에 대법원의 대법관들을 그렇게 많은 숫자로 구성할 필요는 더 없겠죠. 마지막에 가가지고 지금 대법원에서도 많이 갈라지는 경우를 보시지 않습니까? 네. 의견이. 그런데 갈수록 또 과거와 같이 어떤 그 의미 있는 소수를 위한 판결이 나오기보다는 기존의 질서에 순응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 경향, 뭐 이런 것들을 또 보시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절대로 거기서 벗어날 수 없죠. 자유로울 수 없지만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감시해 나가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그 사법부가 꼭 혁파해야 될 도구마가 하나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이 사법부가 내린 판결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침해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에 따라서 그냥 절차에 따라 재판할 뿐인데 왜 각자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철학적인 성향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 경험에 준해서 법원을 비난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예. 우리는 절반으로부터는 항상 욕을 먹게 돼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뭐 감사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그 절대 그렇지 않죠. 제가 변호사로서 소송 대리인으로서 일을 해봐도 형사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일을 해봐도 아까 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왜 이런 판결을 했는지 그다음에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얘기를 충분히 귀담아 들었다고 생각을 하면 자기한테 설사 불리한 결론이 있더라도 절대 법관이나 제도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이거를 본인들이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는 애써 피하고 외면하려고 하고요. 인식은 하지만. 예, 그것을 권유의 손상으로 받아들이는 아주 심각한 폐해가 있습니다. 이걸 근절을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을 또 입증하는 사례가 뭐냐면 법원에 있다가 판사로 있다가 개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변호사가 되면 대부분의 변호사가 100이면 한 95명 이상이 하는 얘기가 나는 판사로 있을 때 다들 판사들은 나처럼 생각할 줄 알았다. 나와서 내가 대리인으로서 변호인으로서 법원에 들어가 보니 예. 정말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도대체 법관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나 상식이 있는지 의문이다라는 얘기들을 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현실입니다. 예. 세 분이 함께 똑같은 크기로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이게 확실하다는 걸 알겠네요. 자, 시간은 꽤 되고 있는데 우선 뭐 우리 사회가 너무 다이나믹하고 또 비상식적인 것들이 상식으로 횡행하는 게 참 많았고 무엇보다도 힘들게 지냈던 2015년이어서 그런지 우리 삶의 여러 부분을 광범위하게 규율할 수도 있는 대단히 중요한 이 법률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아까 문제점, 논의 과정, 입법 과정, 입법 후의 문제점 이런 것들 다 소상히 짚어주시니까 아련히 기억이 나는 참 그런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는데 어쨌거나 헌법소원 공개 변론까지 다 마친 상태고 이제 최종 결정이라고 합니까? 그것만 남겨진 상태인데요. 우선 이것은 김 변호사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부분 위헌 뭐 어떻게 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아무튼 위헌 소리가 들어가게 판정이 되면은 법안 전체가 폐기되는 겁니까? 그 부분, 그 조항만 어떻게 고치면 되는 그런 겁니까? 향후 어떻게 되는 거죠? 사실은 뭐 그런 부분도 네. 재판 과정에서 뭐 질문이 오고 가기도 했습니다. 아, 그랬나요? 네, 그래서 만약에 교육과 언론 부분이 위헌으로 판단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만 빼면 위헌성이 예. 제거되는 거니까. 아, 뭐 그러니까 대상에서 예. 공직자가 아닌 그 교원. 부분만 헌법 불합치를 한다든지 아, 뭐 입법 촉구를 한다든지 뭐 폐지나 이런 개선 입법 촉구를 한다든지 그 뭐 부분만 위헌 판결을 할 수도 있겠죠. 예. 아, 부분적으로요. 네. 네. 근데 사실 또 한편으로 보면 예. 이제 공직자들은 이 청구인으로 나서지 않았어요. 지금 예.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모호하고 과도한 면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경찰이나 검찰이 적발을 해서 이제 예. 형사처벌이 될 때는 아마 또 그런 분들도 이제 신상에 바로 위협을 느끼니까 그때는 또 헌법소원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적용을 받아서 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하면 재판의 대상이 되었을 때 원래는 그 재판을 전제로 해서만 예. 위헌법률 심판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인데 네. 지금 아직
법이 시행되지도 않았지만 워낙 그 기본권 침해가 크고 예. 또 그 자기 관련성이나 현재성, 뭐 직접성 등이 다 인정이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네. 제기를 한 건데 뭐 각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 네네네. 어떤 재판도 이 법과 관련해서 제기된 바가 없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뭐 부분 위헌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그 구체적인 사건에서 문제가 된다면 아까처럼 굉장히 모호한 영역이랄까 또 과도한 영역이랄까 뭐 배우자 같은 경우에 특히 그 한테 신고 의무를 부과해서 가정을 사실상 굉장히 갈등 상황에 직면할 겁니다. 네. 가정이냐 나의 그 직업적인 커리어냐 예. 부인을 신고하지 않으면 나는 형사처벌이 되고 공직자의 배우자들은 이거 참 시험에 사실, 드는 거네요. 한 몸이라고 그렇게 권익위원회 그 준비 서면에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처럼 깨끗하게 처신을 하라. 그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일심동체니까. 예, 이해는 합니다만. 네. 근대적인 그런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듣기에도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네, 위헌 헌법소원 청구됐을 때 일각에서는 헌법소원 청구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거 아니냐. 이거는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이거 좀 애매하니까 가르마를 타주세요.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였죠. 그렇습니다. 대개는. 그거에다가 네. 직접 자기가 이제 이거 적용이 대상이 돼가지고 내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이 될 때도 그런데 아직 이게 시행도 안 된 그러게요. 법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올 6월께나 돼야, 올 9월께나 9월에, 돼야 예. 이제 실효가 될 법안인데, 예. 그러니까 아직 낳지도 않은 아이가 어디가 이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성형수술을 해볼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요즘 그거 하잖아요. 근데 과거에도 그런 네. 그 시행되기 전에 법을 대상으로 해서 위헌 그 선고를 한 예도 있고요.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게 꼭 부정되는 것은 아닌데 아, 예외적이라는 어쨌든 말씀을 천재지변이 드리는 나지 않는 한 시행은 될 거니까. 예. 그 소송 대리인 어느 한 측이어서 이런 말씀을 여쭙기는 뭐합니다만 제가 관리한 기사를 소상히 보질 못해서 쭉 이 변론 지켜보신 느낌으로는 어떤 결론을 예상하십니까? 저는 되게 조심스럽습니다만 희망적으로 보는 이유가 네. 저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갔습니다. 저희 청구인 측은. 예. 오늘도 뭐 투툼하게 많이 해주셨네요. 많이들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서 자신들의 어떤 궁금한 점이나 또는 자신들의 의견을 질문의 형식으로 네. 대리인들이나 참고인들에게 묻습니다. 이 아하. 변론의 과정이라는 게 일반 재판하고 달라서 예. 재판관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질문을 가장해서 옆에 계신 재판관님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저희들을 공격하시는 그 반대 의견을 가지시는 그런 재판관님께서 많이 물으실 것 같아서 준비를 많이 해갔는데 놀랍게도 그때 한 4시간 정도 했나요? 저희한테는 한 30분도 안 물으셨고요. 예. 권익위 측에만 엄청나게 물으셔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근데 그렇게 뭐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지금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은 자꾸 제가 반론을 예, 제기하는데. 위헌 소송을 낸 측이 이길 것 같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한 교수님의 말씀. 저는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이 거기 참고인 진술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이제 저보고 백업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따라가서 구경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합헌 의견 쪽이다 보니까 권익위나 뭐 이런 쪽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요. 네. 또 그쪽에서는 또 자기들이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는 각도가 이렇게 다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그 심중은 그 재판관들의 심중은 말 수는 없겠죠. 뭐. 위헌이 나올지 합헌이 나올지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무엇보다도 개개인들의 삶, 그다음에 굉장히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까 세 분께서 공히 지적해 주셨듯이 이 법의 기본 취지와 정신에 찬동하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미칠 선 영향 이런 걸 생각한다면 법안의 조금 미비한 점 이런 것들은 긴 안목에서 이럴 때 대승적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대승은 가르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어떤 법안의 문제점, 시행 전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될 거는 예.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국가 권력의 과도한 민간 영역의 침탈 내지는 개입 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경계하고 감시해야 되고 네. 지적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편승해가지고 또 그 검은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분명히 있게 마련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야, 이 법이 시행돼가지고 전면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다 사라지면 경제가 죽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다들 선물 돌리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뭐도 사고 해가지고 소비가 진작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네. 그게 안 될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또 그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예. 선물 주는 것에 농수산물은 빼라. 농민 마지막에 어민들은 논란이 됐었죠. 예, 어떻게 예. 하란 말이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다들 이제 타당한 측면이 있고 어떤 부당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이 법이 담고 있는 취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네. 부패에 기대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관념은 이제 없애야 되는 것이고 그런 주장은 좀 부끄러워할 줄 알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논점에 있어서도 그런 논점을 좀 구분해서 봐주셨으면 좋겠다. 선물 사실 얘기는 정말 뭐 뇌물 주는 돈 가지고 과일 사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잖아요. 안 주니까. 오히려 그게 더 발전하는 거죠. 경기를 진작하면 직원들 월급 올려줄 수 있는 그렇죠. 거고 그걸로. 사실 이 법이 가지는 제일 큰 문제점은 두 가지인데요. 네. 첫째가 이제 아까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검찰이 이게 자의적으로 행사할 가능성.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법 원안에 있었던 이익 충돌 부분을 빼버렸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가장 폐해가 많은 부분이거든요. 공직자가 자기 어떤 공직상의 지위를 이용해서 뭔가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뭐 그런 거죠. 또는 자기 아들을 뭐 취직을 시킨다든지. 예. 이 부분은 반드시 들어가거나 또는 뭐 다른 법률의 형식으로라도 이 부분 반드시 입법이 돼야 되고요. 관철이 돼야 된다. 네. 마지막에 정문일침 같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말 선물 부분은 누가 들어도 견강부회한 게 아닌가 싶고 그렇죠. 지난번 한일 양국 외무장관들 회담 이후로 이 사회에 유행하는 말이 두 가지라 그래요. 불가역적, 비가역적 최종 합의과 대승적으로 이해해달라 이런 말인데 제발 사전적으로 잘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원래 듭니다. 불가역이란 말이 과거사 청산에서요. 네.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한 조치를 불가역적으로 하는 거예요. 완전히 못하게 대못을 꽝꽝 그렇죠. 박는 네. 건데 그걸 이상한 데다 반대로 써버렸어요.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이상하게 가역시켜가지고 불가역적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 분을 모셨는데 얼핏 보면은 위헌 청구 대리인이시고 다른 분이어서 입장이 첨예하게 다르진 않을까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서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원 취지에서 그리고 보다 더 낫게 한다는 점에서는 큰 이견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100분, 2분 모자랍니다.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칙과 상식대로 하자는 이 너무도 당연하고도 소박한 주장이 많은 부분에서 그리고 여러 지점에서 저항에 부딪히고 후퇴하는 것을 몇 년째 목도하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고쳐야 하겠지만 혹시라도 법리만을 위한 법리 논쟁이거나 어떤 저의가 깔린 이견이라면 많은 분들에게 딴지 거는 걸로 보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애시당초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상식과 원칙으로 한 발 더 다가가는 제도적 장치를 위해서 공동체 차원에서 지혜를 모으고 무엇보다도 감시의 눈을 부릅떠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촉구, 외침의 울림은 바로 그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